30살 한다이는 시골에서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쁘지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한지 공예품을 만들어 작은 공방을 운영할 정도로 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첫사랑 정상현은 집안 차이를 이유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다희는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박옥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어머니.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는 말기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맹목적인 결혼 활동. 9번의 소개팅이 모두 실패로 끝났을 때 10번째 남자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던 그 남자. 달달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주던 그 남자. 그런데 정말 그가 평범한 사람일까요? 어머니의 암은 정말 말기일까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30살 한다희는 시골 마을에서 노처녀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옆집의 혜진이는 같은 나이인데 벌써 아이가 둘이라며 좋은 남자를 만나 기댈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요. 다희는 못생기지도 않았고 손으로 직접 한지 공예품을 만들어 길가에 공방을 열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5년 전 다희의 첫사랑 정상현은 대학 때까지 함께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5년의 사랑,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정상현이 큰 금융회사에 취직하고 다희는 여전히 공예품을 만들며 살자 그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너처럼 가난하고 미래 없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아들 좀 놔줘. 정상현은 결국 성공을 택했고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다희는 결혼이라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여전했습니다. 다희의 어머니 박옥분은 혼자 딸을 키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낡은 빌라에서 아들 같은 딸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로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 기댈 곳이 있었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이상해졌습니다. 밤새 마른 기침을 하고 몸은 바싹 마르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늦게 공방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온 다희는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와 함께 의자에 기대 창밖을 보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다희가 급히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미소에 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희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 너도 이제 30이란다. 앞집 사는 혜진이 좀 봐. 넌 동갑인데 벌써 애가 둘이야. 엄마는 넌 부자로 살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짝을 만나서 나중에 기댈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거야. 다희가 어머니의 말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작은 서랍장을 열고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결과 보고 왔어. 넌 몰래 다시 검사받았단다. 그것은 종양 전문 병원의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다희의 눈에 박힌 것은 암이라는 두 글자와 말기, 전이됨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병원에서 실수한 걸 거야. 분명히 실수한 거야. 다희는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희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운명이 이런 걸 어쩌겠니?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엄마가 눈 감을 때 넌 혼자일까봐 그게 무서운 거야. 딸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줄래? 내 이모한테 부탁해서 선자리를 하나 마련해 놨어. 아주 착하고 성실한 회사원이래.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렴. 다희의 뺨을 눈물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기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희는 9번의 소개팅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다희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대머리 아저씨였는데 내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랑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애된 청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희의 공방을 보고 돈도 안 되는 잡동산이나 만드냐며 비웃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다희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급매물로 나온 상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한약 냄새 옆에서 희망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면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10번째 약속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황금빛 오후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어머니가 열란색 실크 원피스를 곱게 다려주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다희의 모습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다희야, 힘내. 이모가 이 청년이 그중 제일 괜찮다고 했어. 이름은 강태호고 평범한 회사원이래. 창가 7번 테이블에서 만나기로 했다더라. 다희는 한숨을 쉬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황금빛 오후는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7번 테이블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남자. 짧게 자른 머리에 각진 얼굴은 어딘가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책에 몰두한 채 주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태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모님께 소개받은 한다희라고 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매우 밝고 깊었습니다. 그는 다희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희 씨, 앉으세요. 뭐 마시겠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앞선 9명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주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그가 직원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색하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태호라고 소개했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말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며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평범했고 어쩌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었지만 다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아인 편이 차라리 나왔습니다. 복잡한 시집살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희 씨, 이모님께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다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태호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세요. 말기암이세요.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강태호는 굳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황당하게 들릴 거 알아요. 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선 9번에서는 모두 실패했고 저는 너무 지쳤어요. 다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립스틱도 거울도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집은 어디인지 묻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저희 엄마를 뵙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카페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를 보다가 테이블 위에 신분증과 등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진심이세요? 네. 네, 완전히 진심이에요. 다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조롱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놀라움과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목숨만큼 소중한 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저 때문에 걱정하며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요. 좋아요. 동의하겠습니다. 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서 씨와 결혼하겠다고요?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화인데 적어도 다희 씨의 이유는 진실되잖아요. 저는 가식적인 건 질색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믿었죠. 하지만 제가 만났던 여자들은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직급이 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죠. 그가 다시 다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희 씨는요, 솔직하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 이유가 비록 황당할지라도 그건 효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걸 존경해요. 강태호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다희 씨가 원하는 대로 혼인 신고를 하죠.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연극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함께 다희 씨 어머님을 돌보고 서로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고 감정을 쌓아갈 기회를요. 다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동의할게요. 강태호 씨가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도 강태호 씨를 믿을게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좋아요. 강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다희 씨 집으로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릴까요? 아, 잠깐만요. 다희가 말했습니다. 이왕 결정한 거 확실하게 해야죠.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해요. 어머님이 의심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강태호 씨를 집에 데려갔을 때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강태호는 제 결단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일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아요. 다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 있어요.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청 혼인 담당 창구에서 공무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다희의 심장이 옛 것 같았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강태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네, 자발적입니다. 다희도 이상하게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쾅!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다희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었던 그 어떤 공예품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줄의 글씨와 도장 몇 개로 그녀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구청을 나오자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다 됐어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법적인 부부예요. 다희 씨는 이제 내 아내예요. 그가 낡은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이해해줘요. 제가 사는 청춘 빌라도 아주 좁아요. 난 고아라서 단순하게 사는 게 익숙해서요.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낡은 빌라에 익숙해요.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오토바이는 다시 털털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어머니와 다희가 사는 낡은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빌라의 어두운 계단을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성성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낡은 의자에 기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어머니는 어색하게 서 있는 강태호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다희는 심호흡을 하고 강태호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짙은 붉은색 증서 2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태호 씨예요. 제 남편이에요. 우리 방금 혼인 신고하고 왔어요.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강태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강태호라고 합니다. 다희 씨 남편입니다. 방금 혼인 신고 마치고 다희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되고 예의 발랐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정말이니 다희야? 엄마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지?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엄마. 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증서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셨습니다. 딸의 이름, 강태호의 이름, 그리고 선명한 붉은 도장. 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흐느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딸아. 어머니가 강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자네. 이름이 강태호라고 했나? 이리 와, 이리 와서 앉게. 어머니는 강태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네, 우리 다희가 고집이 센데 괜찮겠나? 아닙니다. 다희 씨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강태호는 아직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자네 가족은? 부모님은? 어머니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자랐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희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고아도 괜찮지. 혼자 힘으로 자랐다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니. 나는 자네가 가난한 건 신경 안 써. 나도 가난한 걸. 그저 우리 다희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내가 없을 때 우리 다희를 지켜줄 사람이면 돼. 어머니의 눈빛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제 다희 씨의 남편입니다. 어머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다희 씨를 잘 보살피고 지키겠습니다. 저희 둘이 함께 어머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희와 어머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둘이 함께 어머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자네를 믿는다. 아이고,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네. 이제 여한이 없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숨가빠하고 힘들어하던 어머니에게 새로운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집에 사위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이야, 어서 시장 가서 닭 한 마리랑 찹쌀 좀 사오너라. 찰밥 해 먹자. 엄마 안 돼요. 엄마 아프시잖아요. 다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병 다 나았어. 이렇게 기쁜데 무슨 병이 남아 있겠니?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위는 여기 앉아 있게. 엄마 금방 다녀올게. 오늘 우리 집 잔칫날이다. 분주하게 외출복을 찾고 장바구니를 챙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다희는 강태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도 다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들의 낡은 빌라에는 한약 냄새와 한숨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날 강태호는 우리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우린 결혼했으니까 우리만의 생활이 있어야지. 그리고 어머님 대신 좁아서 우리가 있으면 편히 쉬시지도 못할 거야. 내가 사는 월세방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자주 찾아뵙기에도 편할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신혼부부는 따로 살아야지. 엄마는 혼자 괜찮아. 이제 건강해졌거든. 다희는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와 공예품 재료들이 전부였습니다. 강태호는 낡은 오토바이에 다이와 박스 몇 개를 싣고 달렸습니다. 그가 얻은 월세방은 다이의 어머니 집처럼 낡은 다른 빌라에 있었습니다. 3층에 위치한 그 집은 방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가구는 아주 단출했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천으로 된 옷장, 낡은 소파 세트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지. 미안. 강태호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괜찮아요. 비바람 피할 곳이 있는 게 어디예요? 조금만 치우면 금방 아늑해질 거예요. 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작은 문구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정확히 6시에 퇴근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그는 다희에게 월급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250만 원. 내 용돈이란 교통비로 5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살림에 보냈어. 250만 원. 이 도시에서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믿고 모든 돈을 맡겼으니까요. 다희도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공방은 계속 열었지만 주문을 조금 줄이고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더 썼습니다. 그녀는 월세방을 청소하고 커튼을 새로 달고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여놓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강태호는 말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로맨틱한 말도 할 줄 몰랐고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희가 해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맛있다고 칭찬하며 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그가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 공예품 만드느라 손이 아프잖아. 내가 할게.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다희가 밤 늦게까지 일해도 잔소리 한마디 없이 조용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눈 나빠져. 그들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아껴 쓰며 살았습니다. 다희는 새 옷이나 비싼 립스틱을 사달라고
졸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방에서 번 돈으로 그의 낡은 셔츠를 대신해 새 셔츠 몇 벌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후 다희는 화려한 약속이 두려웠습니다. 강태호와의 가난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말마다 그들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강태호는 항상 귤 한 봉지나 우유 한 팩을 잊지 않고 사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끈기 있게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고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딸보다 사위를 더 아끼셨습니다. 우리 다희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봐.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착하고 성실하고 도박이나 술도 안 하고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웃고 계신 어머니와 묵묵히 물건을 고치는 강태호를 보며 다희는 자신의 무모한 결정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한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말기암이라는 선고는 여전히 그들 가족 위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희가 어머니의 약봉지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본 강태호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다희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옛날 친구 중에 안성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애가 있어. 그 병원 아주 실력 좋대. 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성병원이라니?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국제병원이 아니었나요? 걱정 마. 내 친구가 도와줄 거야. 그냥 다시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강태호가 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은 말기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요즘 들어 건강해지시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잖아. 다희는 굳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비합리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인데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해. 결과가 어떻든 확실히 알아야지, 다희야. 우리 이렇게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 수는 없어. 날 믿어. 강태호의 단호함에 다희는 설득당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어머니에게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돈 아깝게 뭐하러 가냐며 다 나왔다고 투덜거리셨지만 강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가셔야 해요. 사위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태호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안성병원은 다희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5성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불쾌한 병원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교수님의 진료실로 안내되어 다희가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당신 친구예요? 너무 나이 많고 학식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내 친구의 스승님이셔. 친구한테 부탁해놨어. 교수님은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예전 진료 기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모든 검사를 다시 해보죠. 어머니는 CT, 초음파, 혈액 검사 등 온갖 검사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다희와 강태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희는 너무 불안해서 두 손을 꽉 맞잡았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다희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다희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몇 시간이 영업처럼 흘렀습니다. 마침내 교수님이 세 사람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는 손에 새로운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다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어머님 몸에는 암세포가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진입니다. 이전 병원의 결과가 잘못된 겁니다. 어머님은 단지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심한 쇠약증으로 저혈당과 유사 증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 결과지는 아마 다른 환자의 것이었을 겁니다. 끔찍한 실수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히더니 비틀거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엄마. 다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수님이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기뻐서 쇼크가 온 것뿐이니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다이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는 강태호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억눌려왔던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엄마 괜찮대요. 엄마 아니래요. 강태호가 다이를 꼭 껴놨습니다. 그의 가슴도 감격에 벅차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다 잘됐어. 모든 게 다 잘됐어. 이제 울지 마. 무모하게 고개를 끄덕였던 그 결정이 어머니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까지 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남자 강태호는 바로 그들 가족의 복덩이자 은인이었습니다. 안성병원에 다녀온 그날 이후 다이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두려움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암이 아니라 과도한 걱정이 만든 상상 속의 병이었습니다. 그 검은 구름을 걷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평범한 남편 강태호였습니다. 자신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침도 하지 않으셨고 창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운동을 시작하셨고 얼굴은 혈색이 돌았으며 목소리도 쩌렁쩌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강태호를 친자식처럼 여겼고 주말마다 그들을 불러 온갖 맛있는 보양식을 귀한 사위에게 해주셨습니다. 강태호에 대한 다이의 감정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탄과 존경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있다며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얼마가 나왔냐고 묻자 그는 단지 손을 저으며 친구가 도와줘서 얼마 안 나왔다고만 했습니다. 다이는 이런 남편을 얻은 것이 3대가 쌓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걸맞은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낡은 빌라의 작은 방을 가꾸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250만 원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생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채소와 가장 좋은 고기를 골랐습니다. 그가 갈치조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계란찜 같은 것들이었지만 항상 따뜻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강태호가 땀을 흘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다이는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을 때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습니다. 고3 동창회 졸업 12주년 기념. 다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채팅방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케이, 나 최근에 벤츠로 차 바꿨어. 그날 새 차 끌고 가서 폼 좀 내야지. 장소는 내가 쏠게. 황금 연못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우리 형 가게야. VIP 룸 하나 통째로 빌릴게. 민준이 요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너무 부럽다. 그날 한턱 쏴야지. 에이, 별거 아니야. 얘들아, 난 아직 즐거운 싱글이야. 그날 혹시 미련 남은 옛사랑이라도 있는지 보러 가야지. 그의 이름은 정상현이었습니다. 다희의 전 남자친구. 여전히 그 거만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다희를 멘션했습니다. 한다희,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직도 그 수공예 품 만들면서 예술가 놀이에? 결혼은 했고? 다희는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낡은 빌라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요. 다희는 제가 강태호와 함께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실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살의 가난한 여자가 가난한 남편과 결혼한 실패자. 지난 5년간 자신을 찔러왔던 열등감이라는 가시가 갑자기 자신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막 샤워를 마친 강태호가 멍하니 앉아있는 다희를 보고 물었습니다. 다희는 깜짝 놀라 서둘러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메시지 좀 봤어요. 하지만 강태호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다희 얼굴에 당황스러움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숨기지 말고 말해봐. 다희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희는 한숨을 쉬고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전 남자친구도 거기에 있어요. 강태호는 다희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지 않고 아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는 진우와 이소라의 자랑 섞인 메시지와 정상현의 의미심장한 윙크 이모티콘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존심 상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다희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가고 싶어? 그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예쁜 옷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싫어요. 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행복해. 강태호가 다희 곁에 앉아 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 들어서 나 좀 봐. 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당신 행복해. 그럼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의 당신은 행복하잖아. 누구를 피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 가고 싶으면 가. 당당하게 고개 들고 가. 다희는 감동받았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들이 당신을 비웃을 거예요. 강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는 건 나지 당신이 아니잖아. 그리고 난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 가서 한번 부딪혀봐. 거짓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랑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당신답게 있으면 돼. 동창회는 토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다이는 오은의 옷을 고르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옷장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소박한 디자인의 싸구려 옷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도 명품 가방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검정색 자켓복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옷자락에 연꽃 몇 송이를 직접 수놓은 정장이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적어도 다이는 단정했고 제 자신다웠습니다. 황금 연못 레스토랑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다이가 사는 낡은 빌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다이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야, 여기야. 옛 퀸카였던 이소라가 큰 VIP 룸에서 다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이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0개가 넘는 눈이 다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이소라는 몸에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자동차 키를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번쩍였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 다이, 넌 여전히 소박하네. 이소라가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앉아. 다이는 미소를 지으며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허영 가득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나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식, 부동산, 곧 있을 유럽 여행, 그리고 누가 어디에 펜트하우스를 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이는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려 애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이, 다이. 진우가 갑자기 다이를 돌아봤습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직도 그 수공예 품 만들면서 예술과 놀이하냐? 팔리긴 하냐?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진우야. 다이가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 이소라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에휴, 이 동네에서 그 일로 어떻게 먹고 살아? 결혼은 했어? 아니면 아직도 눈이 높아서 혼자야? 모든 시선이 다시 다이에게 쏠렸습니다. 나 결혼했어. 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 결혼했다고.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이소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어느 회사 사장님이야? 왜 같이 안 왔어? 차는 뭐 타고 왔는데? 쏟아지는 질문에 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VIP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는 넥타이 없이 위쪽 단추 2개를 풀어 세련되면서도 약간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장 롤렉스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정상현이었습니다. 방 안이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렸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오셨네. 이소라가 서둘러 일어나 정상현에게 자기 옆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정상현아, 요즘 너무 멋있다. 최근에 몇백억짜리 계약 성사시켰다며. 정상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거만한 미소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안녕 모두들. 늦어서 미안. 회의가 이제 막 끝나서. 그는 한 바퀴 인사를 돌리더니 그의 시선이 다이가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시선은 다이의 실크 한복부터 옅은 화장을 한 얼굴까지 흡습니다. 다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넌 여전하네. 하나도 안 변했어. 다이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넌 여전히 촌스럽고 여전히 가난하구나. 라는 의미였습니다. 안녕. 넌 많이 변했네. 아주 성공했구나. 축하해. 정상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다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소라의 질투와 시선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희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결혼했다며? 그가 목소리를 낮춰 일부러 다정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응. 다희가 대답하며 몸을 살짝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약간 불쾌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어? 난 내가 아직 나한테 화나서 아직 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자만심이 심하네. 옛날 일은 다 지났어. 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잘 산다고? 정상현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듣자 하니 낡은 빌라에 사는 회사원이랑 결혼했다며.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희야, 옛날엔 내가 잘못했어. 널 지켜줄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엔 난 달라. 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넌 힘들게 그 수공예 품만 들고 좁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피곤하지 않아. 그의 말은 칼이 되어 다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낡은 빌라에 삽니다. 맞습니다. 저는 힘들게 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피곤해. 적어도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그는 나와 내 일을 존중해줘. 좋은 사람. 정상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희야, 요즘 세상에 착한 것만으로는 밥 먹고 살아. 착한데 아내한테 풍족한 삶을 못 해주면 그건 무능한 거야.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다희의 어깨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후회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희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 나 화장실 좀. 다희는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습니다. 정상현이 역겨웠습니다. 그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이나마 흔들리고 제 삶에 대해 자신 없어 했던 자신도 염겨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다희, 너는 행복해. 너에게는 멋진 남편이 있어. 약해지면 안 돼.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정돈한 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다희가 막 들어서자마자 이소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다희 개팔자도 참 기구하다. 그렇게 예쁘게 생겨서는 결국 가난뱅이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네. 진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할 수가. 정상현이가 아무것도 없을 땐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정상현이가 부자 되니까 더 가난한 놈이랑 결혼을 해. 게다가 그 수공예 품 만드는 일로 돈을 얼마나 벌겠어. 아마 지금쯤 낡은 빌라에서 동전이나 세고 있겠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상현은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근데 다희 남편은 어디 갔대? 온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와? 파티에 입고 올 만한 옷 한 벌이 없나? 아니면 여기 와서 아내 친구들이 다 부자인 거 보고 기죽어서 못 오나? 아마 낡아 빠진 오토바이 타고 오겠지. 이소라가 다시 다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황금 연못 지하 주차장에는 오토바이 못 들어오는데. 진우가 다시 낄낄거렸습니다. 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려던 순간 VIP 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서빙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강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이가 만들어준 흰 셔츠에 평소 출근할 때 입는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손에는 낡은 헬멧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토바이를 밖에 어디 세워두고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방 안의 화려한 명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평범했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다시 다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본 순간 다이 안의 모든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익숙한 안전함과 따뜻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다이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나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강태호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다이는 기쁘게 말하며 그의 손에서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일 끝났어요? 응, 일 끝났어. 강태호가 다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 남편 강태호라고 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우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코호음을 쳤습니다. 아, 남편분이세요? 어디서 일하시길래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야근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월급은 엄청 많겠네요. 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은 회사라 일이 좀 많습니다. 강태호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소라가 빚는 투로 물었습니다. 지하에서 차를 못 봤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저쪽 길가에 세워두고 왔어요. 강태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소라가 소리쳤습니다. 마치 그게 하늘이 무너질 죄라도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정상현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강태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태호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윗사람인 채 하는 거만함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씨. 정상현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다이의 절친이자 전 남자친구죠. 당신이 다이의 남편이고요. 그는 일부러 전 남자친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들어 정상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강태호입니다. 다이의 남편이죠. 다이의 친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상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상현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호 씨, 저는 정말 다이가 어떻게 당신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이 친구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는 강태호의 셔츠와 다이가 들고 있는 헬멧을 훑어보았습니다. 다이는 좋은 여자입니다. 다이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낡은 빌라에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저택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써야 해요. 매일 평범한 회사원과 돈 걱정이나 하면서 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현이 다이를 돌아봤습니다. 다이야. 정상현아. 다이가 소리쳤습니다. 다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성공을 택했지. 하지만 지금 난 모든 걸 가졌어. 나를 봐. 이 남자랑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와.
내가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해줄게. 다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입 닥쳐. 다희가 앞으로 나아가 강태호 앞을 막아서고 정상현과 마주 섰습니다. 입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을 모욕해? 다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해서 떨렸습니다. 넌 돈이 있고 차가 있고 부사장 직함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 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 다희는 얼어붙은 친구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벤츠 자랑하고 레스토랑 자랑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너희가 남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너희는 정말 행복해? 아니면 밤마다 돈 문제로 바람 문제로 부부싸움이나 하는 거 아니야?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희는 다시 정상현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내 남편은 부자가 아니야.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월세방에 살고 월급은 250만 원뿐이야. 그런데 뭐? 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자기 월급 전부를 한 푼도 숨기지 않고 나한테 맡겨.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장터에 있을 때 비가 쏟아지자. 그는 흠뻑 젖은 생쥐꼬리가 되면서도 빗속으로 뛰어들어 내 공예품들을 지켜줬어. 그때 넌 어디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아프셨을 때 그는 끈기 있게 엄마 곁에 앉아서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주고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줬어.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엄마가 말기암인 줄 알았을 때, 바로 그가 조용히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엄마를 다시 데려와 줬어. 너 내 그 잘난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은 너나 가져. 난 필요 없어.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고 산다고. 넌 틀렸어.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배부르게 하는 거야. 다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을 외쳤습니다. 다희는 돌아가 여전히 따뜻한 강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 내 행복은 바로 이 사람이야. 이 남자라고. 그들은 황금 연못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딪히자 분노가 가라앉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희는 여전히 강태호의 손을 꽉 잡고 그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허영과 가식으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도망치듯 빠르게 걸었습니다. 길 건너편 그가 낡은 오토바이를 세워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멈춰섰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두려움과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다희는 전 남자친구와 모든 동창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남편의 가난한 형편을 모두에게 까발리며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화가 났을 거야. 남자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렸어. 다희는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호 씨, 저 정말 미안해요. 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을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모욕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쁜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지켜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희는 질책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라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희는 단지 강한 팔이 자신을 품에 안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강태호가 다희를 안았습니다. 그는 다희가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안았습니다. 그는 다희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고 다희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상 차분하고 굳건했던 그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다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화났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다희의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희야, 당신 바보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가 다희를 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다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보다 더 큰 지극한 감동과 존경이었습니다. 난 평생을 찾아다녔어. 그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한 여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여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낡은 오토바이를 타는 평범한 회사원일 때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여자. 하지만 그건 사실인걸요. 다희가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요. 강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다희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희야.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그는 다희를 놓아주고 제게 헬멧을 씌워주었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 내 아내 정말 멋있었어. 다희는 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그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다희는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댔고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희는 그의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희는 단지 그날 밤 자신이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라고 외친 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은 다희는 강태호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옥탑방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의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자 다희는 그의 긴장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얀 게 될 정도로요. 왜 그래요? 다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에 올라가요. 강태호가 다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식당에서의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뇌와 결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다희야.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평상과 달라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혹시 제가 파티에서 모든 걸 다 까발려서 화났어요? 미안해요. 아니, 그 얘기 아니야. 강태호가 다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준 건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어. 하지만 바로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가 없어. 속이다니요. 다희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속이다니 무슨 말이에요? 다희의 머릿속에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빚이 있나? 아니면 아픈가? 강태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요. 다희야, 미안해. 나는 당신을 속였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부터 다희의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자, 자세히 말해봐요.
강태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다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야. 다희는 굳었습니다. 고아가 아니라고요? 그럼 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응, 나 엄마가 계셔. 다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저랑 우리 엄마한테 고아라고 거짓말했어요? 왜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강태호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엄마 당신을 아주 뵙고 싶어 하셔. 다희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뵙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럼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은? 맞아. 강태호가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셨던 그 먼 친척 이모님이 바로 내 친어머니셔. 다희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라고요? 왜 두 분이 연극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당신이 저랑 쉽게 결혼하려고 고아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움이 다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복잡한 가정사에 휘말린 걸까요? 아니, 정반대야. 강태호가 다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 당신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셔. 바로 그분이 너무 만족해 하셔서 내가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요. 강태호 씨, 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다희는 강태호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복잡한 가정사를 숨기기 위해 고아라고 거짓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틀렸습니다. 강태호가 다희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도 아니고 월세방에 살지도 않아. 이 집, 오토바이 전부 다 가짜야. 다희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같이 가죠. 내가 진실을 보여줄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다희는 제가 어떻게 그를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다희는 몽유병 환자 같았습니다. 제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짜라고? 전부 다 가짜라고. 그럼 그의 사랑도 가짜였나? 그의 관심도 다 가짜였나? 다희는 그를 따라 옥탑방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다희를 데리고 낡은 빌라 골목 끝길과 만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희는 여전히 멍하니 걸었습니다. 강태호가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1분 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그들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다희는 그게 무슨 차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평생 꿈도 못 꿀 차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운전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타십시오. 회장님, 사모님. 다희는 운전기사를 보고 강태호를 보았습니다. 강태호는 다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차에 타 다희야. 그가 다희를 차 안으로 끌었습니다. 안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너무나 호화로워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차는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다희가 익숙했던 털털거리는 오토바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다희가 더듬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다희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차는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도심을 지나 다이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부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울창하고 지극히 조용했으며 집 한 채 한 채가 성 같았습니다. 차는 거대한 예술적인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는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양옆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저택이 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갔던 황금 연못 레스토랑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호가 다이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다이는 대리석 바닥 위를 떨리는 다리로 걸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여인은 다름 아닌 그 먼 친척 이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실크옷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벨벳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린 채 숨길 수 없는 귀부인의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유니폼을 입은 가사도미들이 두 줄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이야. 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와 다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 다이야. 지난번에는 급하게 만나서 제대로 소개를 못했구나. 다시 소개할게. 나는 강태호의 친엄마다. 안성그룹 회장 강태호의 어머니 말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애정과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호아, 내가 아가를 너무 놀라게 했구나. 그리고 그녀는 다시 다이를 돌아봤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새아가. 다이는 비틀을거렸습니다. 안성그룹. 이 도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부동산, 금융, 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내 남편, 내 월급 250만 원짜리 남편이 재벌 총수였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다이는 동창회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 남편은 월급 250만 원이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요. 세상에 나는 바보였습니다. 모두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이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이를 바보 취급하며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 창피함, 분노가 사랑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신 날 속였어. 다이가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들 나를 장난감 취급했어요. 가난한 여자의 마음 떠보려고 부자들이 꾸민 연극이었어요. 내 연기 보면서 아주 재밌었겠네요. 다이는 그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이야, 멈춰. 내 설명 좀 들어봐. 강태호가 소리치며 다이를 쫓아왔습니다. 그가 다이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정원 한가운데서 다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다이는 발바둥치며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거나 이 사기꾼. 당신 여겨워. 내 평범한 삶을 돌려줘. 내 250만 원짜리 남편을 돌려달라고. 난 재벌 따위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다이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다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내 감정은 진짜였어. 그건 속인 게 아니야. 다이가 비웃었습니다. 진짜인데 이런 연극을 꾸몄다고. 날 뭘로 본 거야? 아가, 진정하렴. 한 여사님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절 속이셨어요. 다이가 흐느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소박한 밥상을 보시고 허름한 집을 보셨잖아요.
제가 아주 가여워 보이셨겠네요. 그리고 그 옥팔찌로 절 시험하셨죠. 제가 안 받으니까 만족하셨고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이의 말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이야, 미안하다. 내가 지훈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알기 전에 지훈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아니? 그 애들은 지훈이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은 오직 신용카드와 재산에만 쏠려 있었어. 지훈이는 사랑에 속아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게 됐단다. 그녀는 강태호를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인 척하기로 결심했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했지. 돈이 아니라 나는 그 애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한 여사님이 다이를 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너를 만났어. 강태호가 어머니의 말을 이었습니다. 다이야, 처음 카페에서 만난 날 당신이 급하게 결혼해야 한다고 등본까지 들고 나왔을 때 나도 당신을 그들과 똑같은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아픈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했지. 그냥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면 된다고 했어. 월급이 얼마인지, 집이 어디인지 묻지도 않았지. 강태호가 다이의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어. 가장 가난한 모습을 꾸며냈지.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버틴 게 아니라 갖고 나갔어. 열심히 공예품을 만들고 당신이 번 돈으로 내게 셔츠를 만들어줬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메웠습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된장찌개 한 그릇에 행복해했어. 내가 언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다이야, 나는 당신의 영량함, 효심, 그리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에 반했어. 한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팔찌는 내가 멋대로 널 시험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나는 지훈이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다이야. 그럼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이가 흐느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강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면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동창회에서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다이야, 당신이 그 남자 앞에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라고 외쳤을 때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아. 당신은 나를 지켜줬어. 무능한 250만 원짜리 남편을 지켜줬어. 돈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줬어. 더 이상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그가 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 당신을 향한 내 존경은 진짜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진짜야. 나를 용서해줘, 다이야. 다이는 그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이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다이도 그를 속였습니다. 다이는 사랑이 아니라 효도 때문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다이도 목적으로 이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제 물건을 지켜주던 그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선풍기를 끈기 있게 고쳐주던 그를 떠올렸습니다. 다이가 손을 베었을 때 걱정하던 그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 그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감정들은 가짜일 리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가짜였지만 그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다이는 고개를 들어 그의 깊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감정, 정말 진짜예요? 진짜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나 돈 모아서 당신한테 새 오토바이 사주려고 했는데. 강태호도 웃었습니다. 그가 다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내가 간직할게. 우리 둘의 기념품이잖아. 고마워, 여보. 1년 후 그 저택에서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아주 따뜻했습니다. 정원에서는 다희의 어머니가 이제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진 강태호의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으로 이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두 어머니는 이제 친자매처럼 지내셨습니다. 다희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다희는 아주 작은 아기 옷을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희가 작년에 만들어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뜨개질이야. 그러다 눈 나빠져. 그가 다가와 다희의 어깨와 볼록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는 발로 안 차찼어요. 다희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당신이 빗속으로 뛰어들던 것처럼 힘차게요. 그가 다희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다희는 어머니를 보고 강태호의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곁에 남편을 보았습니다. 제 삶은 꿈만 같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도를 위한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거짓말과 만났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말은 영원히 옳습니다. 하지만 돈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행복을 더 오래 지키고 가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 한다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250만 원짜리 남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